인사합시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저는 메가랜드에서 부동산학 개론 강의를 하고 있는 이종호라고 합니다. 자, 1회 전국 동시 모의고사 해설 강의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회 모의고사 치르시느라고 대단히 고생 많이 하셨고요. 1회 모의고사는 실제 시험보다는 조금 첫 해니까 아무래도 살짝 쉽게 출제를 했습니다만, 그래도 아직까지는 이제 공부를 많이 한 시점이 아니기 때문에 좀 다소 어렵게 느껴지신 분들은 조금 더 이제 앞으로 실력이 쌓이고 핵심 요약 과정, 기출 과정을 하고 나면 그렇게 어려운 문제들로 구성이 되어 있지는 않다 하는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내용들이 주로 담았습니다. 1번부터 문제풀이를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첫 번째, 부동산의 개념에 대한 설명이다. 부동산의 개념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으로만 짝지어진 것을 찾아라 하는 문제입니다. 먼저 우리 부동산의 개념은 법경기가 있는데요. 경제적 개념은 5가지가 있죠. 삼본 생소상, 그래서 자산, 자본, 생산요소, 소비재, 상품, 이렇게 5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지금 니은, 리을, 비읍, 니은, 리을, 비읍 이렇게 해서 답은 4번이나 5번이 될 거고요. 물리적 개념은 공자위환, 이렇게 해서 공간, 자연, 위치, 환경 요 3가지, 디귿, 미음, 시옷이 기술적 개념이 됩니다. 기역에 있는 토지 및 그정청물은 법률적 개념입니다. 협의의 부동산에 속하기 때문에. 그리고 법경기 구분하는 거 반드시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답은 5번입니다. 경제적 개념은 자산, 자본, 생산요소, 소비재, 상품 5가지가 있고요. 물리적 개념은 공간, 자연, 위치, 환경 4가지가 있습니다. 답은 5번. 2번으로 갈게요. 토지의 분류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을 모두 골라라 그랬는데, 자, 요 지문을 꼭 좀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현재 용도가 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장래 택지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된대요. 현재 용도에서 장래 택지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땅은요, 후보지라 그래요. 후보지. 왜냐하면 현재 용도가 뭔지 모르겠지만 장래 택지가 된다는 것은 지금 현재는 택지가 아니라 농지나 임지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택지가 될 것 같은 땅은 후보지입니다. 기억은 오케이. 자, 기억이 맞는 순간 3번, 4번, 5번이 다 나갑니다. 니은. 법지는 사적 소유권이 인정이 되고 활용 실익도 있는 땅이다. 아닙니다. 활용 실익은 없는 땅입니다. 소유권만 인정이 되고 실익이 없는 땅을 법지라고 합니다. 빈지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만조수위선부터 간조수위선 사이의 토지를 말한다. 그렇지 않습니다. 자, 빈지는요, 해안선부터 토지 등록 지점 사이에 있는 토지를 빈지라고 하고요. 여기처럼 만조와 간조 사이에 있는 땅은요, 간석지라고 따로 있습니다. 간석지. 틀린 개념입니다. 택지 등 다른 용도로 조성되기 이전 상태의 토지는 소지다. 예, 그렇습니다. 소지는 택지가 되기 전에 자연 상태 그대로의 토지를 소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맞는 건 기역, 리을 1번이 정답이네요. 미음. 선화지는 지적 공부에 등록된 토지가 물에 침식되어서 수면 밑으로 잠긴 토지를 말한다라고 했는데, 수면 밑으로 잠겨버린 땅은 포락지라고 따로 있습니다. 고압 전선 아래에 있는 토지가 선화지고요. 이런 땅을 뭐라고 한다고요? 포락지. 토지 용어는 출제 가능성 100%짜리니까 꼭 좀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케이. 답은 1번. 3번. 다음은 부동산의 특성에 대한 설명이 다 틀린 것을 찾아라 라고 했는데, 자, 토지를 갖고 싶어 합니다. 소유 욕구가 생기는 거, 그리고 토지용을 집약화하는 거, 이런 것들은 모두 다 영속성이 아니라 부증성 때문입니다. 답 바로 나왔네요. 답은 1번이 됩니다. 개별성 때문에 비교 어렵게 하고요. 대체관계를 제약하는 거 맞고, 부동성 때문에 임장활동하고 지역 분석하는 거 맞고, 영속성 때문에 소모도 안 되고요. 재생산 이론도 안 되고 감가상각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최유효용을 해야 되는 이유는 2가지 이유, 부증성 및 용도의 다양성 때문이 맞습니다. 갖고 싶어한다, 소유욕구, 토지용을 집약화한다, 이거 모두 다 부증성 때문이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답은 1번. 좋습니다. 4번. 다음 경제 변수 중 기간 개념으로 쓰이는 유량 개념은 모두 몇 개인가 그랬는데, 우리 절량을 찾으시면 좋아요. 절량은요, 제자가 보통 달인 하시면 돼요. 재고, 자산, 가치, 보급률, 통화량, 단기, 인구. 제자가 보통 달인을 찾아서 빼시면 뭐가 된다? 유량이 된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자산, 자량이고요. 제자가 보통 달인. 자본, 이거 자량입니다. 재고, 자량입니다. 통화량, 자량입니다. 그리고 좀 조심하실 점은 인구는 자량입니다만 뒤에 변동분을 붙여버리면 유량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아까 절량이라고 했던 것들 뒤에 변동이나 변동물을 붙이면 유량이 된다는 거, 절량의 변동물은 곧 유량이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유량은 신규 유량 맞고요, 소비 유량 맞고요, 지대 유량 맞고요. 그 다음에 변동분, 이거 유량 맞고요. 소득임금, 이것도 유량이 맞습니다.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5개 해서 답은 3번이 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네요. 그죠? 답은 3번. 5번으로 갑니다. 다음 중 아파트 수요 곡선을 좌측으로 이동시킬 수 있는 요인이 그랬습니다. 뭘 찾아야 됩니까? 수요 감소 요인을 찾으셔야 됩니다. 연습 좀 하셔야 됩니다. 일단 1번은 예선 탈락입니다. 아파트 가격 상승은 수요량을 변화시키는 요인으로서 곡선상에서 점을 이동시키는 요인이지 곡선 자체를 우측이나 좌측으로 이동시키는 건 아닙니다. 건축 자재 가격의 상승은 공급을 감소시키는 요인이지 수요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대체재 쪽 수요가 증가되면 내 거 수요는 감소됩니다. 대체재를 사면 내 걸 안 사요. 그래서 수요 감소 요인을 찾으라고 했기 때문에 5번의 정답은 3번이 됩니다. 아파트 거래세가 인하되면 이거는 수요 증가됩니다. 수요 증가. 가격이 상승할 것이라 예상되면 역시 수요 증가됩니다. 그래서 우리 수요 감소와 관계되는 거 3번이고요. 조심하실 점은 대체재 가격이 뜨는 경우가 있고요. 대체재 수요가 뜨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지금은 수요 감소지만 제가 수요 증가로 예시를 들어드릴게요. 내 거 수요를 증가시키려고 그러면 대체재 가격은 상승하면 되고요. 대체재 쪽 수요는 감소하면 됩니다. 그래서 내 거 수요가 증가되고요. 보완재 가격은 하락하면 되고요. 보완재가 하락하면 되고요. 보완재 쪽 수요는 증가해야지 내 거 수요가 증가됩니다. 우리 4개밖에 안 되니까 요거 4개 좀 암기해 두셨다가 기억해 두셨다가 뒤집어서 수요 감소율이 나오면 적용하시면 되겠죠. 한번 해볼까요? 내 거 수요를 증가시키려고 하면 대체재 가격은 상승, 대체재 쪽 수요가 감소, 보완재 가격은 하락, 보완재 쪽 수요가 증가되면 내 거 수요가 증가된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답은 3번. 6번으로 갑니다. 부동산 시장에서 균형에 관한 설명인데 틀린 것을 찾아라 그랬는데 너무 유명합니다. 정답이 우리 4번이죠. 4번인데 수요가 증가할 때 가격은 상승합니다. 상승하는데 이 공급이 탄력적이면 기울기가 어떻게 된다? 완만하죠. 완만합니다. 그럼 가격은 더 작게 상승합니다. 탄력적이면 더 작게 상승하고요. 비탄력적일 때 더 크게 상승한다는 것을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5번에 나와 있죠. 그죠? 수요가 증가할 때 공급의 탄력성이 비탄력적일수록 기울기가 가파르기 때문에 이때 가격 상승폭이마다 크다. 더 크게 상승하고요. 탄력적일 때는 완만하기 때문에 가격이 더 작게 상승한다. 가격 상승폭이 작다라는 거. 정말 유명한 지문이니까 꼭 좀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다음 4번이요. 7번. 7번의 문제 특징이 뭐냐면 소득 탄력성하고 지금 교차 탄력성이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수의 소득 탄력성은 소득의 변화율분의 수요량의 변화율이고요. 수의 교차 탄력성은 X제 가격 변화율분의 Y제 수요량의 변화율입니다. 그런데 지금 수의 가격 탄력성이 얼마요? 소득 탄력성이 얼마요? 0.4요. 수의 교차 탄력성이 얼마요? 0.2요. 근데 소득도 몇 퍼? 4% 상승시켰고요. 그 다음에 오피스텔 가격도 4% 상승시켰다. 이거는 대체재 가격을 4% 상승시킨 거예요. 이거 다 풀었어요. 원래 정상재란 놈과 대체재란 놈은 다시 정상재란 놈과 대체재란 놈은 한 소득을 올리면 수요가 증가되는 저하고요. 한 놈 가격 올리면 다른 놈 수요가 증가되는 저하예요. 44 그러면 1.6% 증가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42 그러면 0.8% 증가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소득 때문에는 몇 퍼 증가되고요. 1.6% 증가되고 그 다음에 대체재 가격 때문에는 얼마 증가된다? 0.8% 증가된다 해서 결국에는 2.4% 증가된다라고 하시면 되겠네. 그래서 2.4% 증가가 답이 돼야 되니까 답은 5번이 되는 그런 문제가 됩니다. 오케이. 8번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8번. 자, 부동산 매매 시장에서 수의 가격 탄력성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을 찾아라 라고 했는데 유명하죠 이것도요. 수의 가격 탄력성이 1인 경우입니다. 자, 1인 경우는 임대료가 하락하더라도 뭐가 변하지 않냐면 임대료 수입이 변하지 않습니다. 임대료 수입. 수입 불변 해주셔야 됩니다. 수입 불변.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부동산 학에서 불변이 몇 종이 있냐면 불변이 3종이 있습니다. 완전 탄력적인 경우가 있고요. 완전 비탄력적인 경우가 있고요. 단위 탄력적인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뭐가 될 건데? 불변이 될 건데 완전 탄력적일 때는 무조건 가격 불변 하시면 돼요.
완전 비탄력적일 때는 무조건 양불변 하시면 되고요. 단위 탄력적일 때는 무조건 수입불변 하시면 됩니다. 지금처럼 탄력성이 1일 때는요, 단위 탄력적이고, 그때는 뭐가 불변이다? 수입불변이지, 이게 양이불변이 아닙니다. 양이불변을 하려고 그러면 완전 비탄력이 나와야지 양이불변입니다. 얘는 수입불변 해야 되고, 답은 2번이 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네요. 8번의 정답은 2번. 9번으로 갈게요. 자, 거미집 이론은 우리 알고 계시죠? 이 수탄수, 공탄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수의 탄력성이 크면 수렴하는 거미집이고요. 공배 탄력성이 크면 발산하는 거미집입니다. 근데 기울기는요? 기울기는 작을수록 탄력적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공부하시면 되냐면 기짝탄, 기울기는 작을수록 탄력적이다. 이거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기울기 구하는 공식이 뭐예요? 라고 물으면요. 기울기는 P 계수분의 Q 계수 그러시면 돼요. 그래서 먼저 제가 기울기로 문제를 한번 풀어드릴게요. 기울기로. 자, A 부동산에서는 수요는요. 기울기는 P 계수분의 Q 계수니까 2분의 1 하시면 됩니다. 2분의 1. 수요 기울기는 2분의 1이고요. 공급 기울기는 4분의 2 해서 이것도 2분의 1이에요. 기울기가 똑같죠? 그럼 이거는 뭐야? 순환하는 것이. 그래서 일단 A는 순환한다라고 해야 되기 때문에 답은 2번, 3번 중에 하나고요. B는요. Q에서 끝맺어 되니까 3분의 2 해서 수의 기울기는 2고요. 2분의 8 해가지고 공급의 기울기는 2분의 8이니까 4가 되겠지. 근데 기울기는 작을수록 탄력적이거든요. 수요가 기울기가 작아요. 수요가 탄력적이죠. 그럼 이거는 수렴합니다. 답은 순환수렴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순환수렴. 답은 몇 번? 2번으로 처리하시면 되고요. 혹시 이걸 갖다가 탄력성으로 한번 풀어보고 싶다. 뭐 괜찮아요. 탄력성으로 풀어도. 탄력성은요. 뒤집으면 됩니다. Q 앞에 있는 숫자 분의 P 앞에 있는 숫자 그러시면 됩니다. 탄P 이렇게 하시면 돼요. 뭐야? 탄P. 그러면 이번에는 탄력성을 바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작은 걸 찾을지 말고 큰 걸 찾으시면 돼요. 탄P는 1분의 2, 수의 탄력성은 2고요. 2분의 4, 공급의 탄력성도 2예요. 이건 순환하는 거고요. 이번 탄력성으로 수의 탄력성은 탄P 6분의 3, 0.5입니다. 8분의 2, 0.25입니다. 수의 탄력성이 좀 더 크죠, 그죠? 예, 이거는 수렴하는 겁니다. 탄력성으로 풀면 좋은 점이요. 기짝탄을 거치지 않아도 됩니다. 바로 탄력성으로 지르시면 되니까 기울기 공식을 응용해서 탄력성의 크기를 측정해 볼 수는 있거든요. 답은 2번이 되는 그런 문제 하실 수 있겠죠. 10번 틀린 것을 찾아라 라고 했는데 답은 4번이죠. 여러분들 완전 경쟁 시장의 가정에 가장 근접하게 부합되는 시장은요. 강성효율적 시장을 말해요. 완전 경쟁 시장이 가장 부합되는 시장은 뭐다? 강성효율적 시장이다. 강성과 완전은 모두 다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정보가 다 반영되어 있어서 정보 비용 없고요. 초과 이윤 없고요. 정상 이윤만 존재하는 그런 시장이 됩니다. 아시겠죠? 답은 4번. 11번. 정답 위주로 빠르게 보고 있는 겁니다. 예. 혹시 다른 부분까지도 보시려면 해설을 여러분들이 좀 교재 해설을 보시면서 정리를 하시는 게 좋아요. 정답 위주로 빠르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틀린 것을 찾아라 라고 했는데 정답은 3번이죠. 민간주택시장에서 불량주택이 발생하는 것은 시장이 자원의 할당 기능을 원활하게 수행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라고 했는데 수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불량주택은 시장 실패라고 보지 않거든요. 시장이 원활하게 자원 배분을 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시장 실패가 아니다 하는 것을 꼭 좀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시장이 자원 할당 기능을 원활하게 수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시장 실패가 아니기 때문이다 라고 해야 되는 겁니다. 답은 3번입니다. 12번 지대로 반드시 시험에 나오죠. 그죠? 반드시. 근데 여러분들 2번이 정답인데요. 튀네는 무슨 지대설을 주장했냐면 위치 지대설이라는 걸 주장했습니다. 튀네는 뭐를 강조하신 분입니까? 라고 물으면 위치를 강조하신 분입니다. 라고 기억하시면 돼요. 위치 지대설. 튀네는 무슨 지대설? 위치 지대설. 그래서 뭐가 동일하더라도 비옥도가 동일하더라도 조심하셔야 되겠죠. 무엇에 따라서? 위치에 따라서 지대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고 해야 되고 위치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항목은 어디에 있다? 수송기에 있다라고 해야 되겠죠. 그래야지 위치가 중요한 겁니다. 답은 2번이 되는 문제가 되겠네요. 오케이? 이번에는 13번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3번 집에 꼭 나오는 내용 중에 하나 또 도시 공간 구조 이론, 도시 내부 구조 이론인데요. 답은
5번이죠. 자, 호이트의 선형이론은 교통망을 따라서 확장이 돼서 부채꼴 모양으로 성장한다는 이론. 이건 정말 맞습니다. 교통망 너무 좋고요. 부채꼴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주요 간선도로 인근에 입지하는 사람들은요, 주택 구입 능력이 많은 사람들, 높은 사람들, 즉 무슨 소득층? 고소득층. 그러니까 호이트의 선형이론에서는 간선도로 인근에 교통축에 가깝게 입지하는 사람들이 고소득층이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답은 5번이 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네. 14번. 작년 시험이 이제 호프의 확률 모양하고 입지 계수 LQ가 나왔단 말이야. 이번 시험에서는 랠리의 소멸력 법칙과 그 다음 컨버스의 분기점 모형을 공부하시는 것을 원칙으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24번은 일단 그림을 좀 그릴게요. A 도시는 20만이고 좀 크네, 그죠? 예. B 도시는 5만이다. 좀 작네, 그죠? 그럼 두 상권의 경계는 어디에 가깝냐면 B에 가깝게 형성이 됩니다. 작은 도시 쪽에. 전체 거리는 36km예요. 이 문제 풀 때는요, 항상 작은 도시 쪽에부터 분기점을 구하고 나머지 거리로 처리하시면 더 좋습니다. 그래서 B로부터 분기점을 먼저 구하겠습니다. 1 플러스 루트 5만 분의 20만 분의 전체 거리 36km. 공식 알고 계시죠? 네, 오케이. 그럼 루트 4, 5, 4, 20이니까 끄집어내면 2 플러스 1은 3. 그러면 3으로 나눠주면 3, 1은 3, 3, 2, 6 이렇게 해서 여기로는 12km입니다. B로부터 12km니까 A로부터는 24km가 결정이 되는 겁니다. 항상 작은 도시 쪽으로부터 분기점을 구하고 전체 거리에서 이걸 뺀 나머지 거리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A로부터는 24km고요. B로부터는 12km 하는 정답은 1번이 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죠. 컨버스의 분기점 모형 한 번쯤 연습하셔야 되고요. 항상 작은 쪽으로부터 분기점을 구하고 나머지 거리로 처리해 주시면 된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아요? 네, 오케이. 15번. 이것도 이제 이번 시험에서는 꼭 보셔야 됩니다. 다음과 같이 주어진 조건 하에서 합리적인 투자자가 최대한 지불할 수 있는 이 정보 현재 가치를 구하라 그랬습니다. 자, 무슨 문제? 정보 현재 가치 문제. 정보 현재 가치 문제는 빼고 안 들어서 확률을 곱하고 1 플러스 R의 인수로 나눠주면 됩니다. 빼, 안, 나 하시면 되는데 이게 몇 년이라면? 2년이라면 등을 2번 처리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계산기는 이렇게 입력하시면 돼요. AC 내리고 3억 6,300만 원 3억 6,300만 원에서 빼야지 얼마요? 1억 2,100만 원 3억 6,300만 원에다가 1억 2,100만 원을 일단 빼고 곱하기 안 들어설 확률 60%를 곱해주고 나누기 이 자리 10%니까 1.1 는 하고 는 한번 더 눌러주시면 돼요. 깔끔하게 떨어집니다. 이 숫자. 답은 1억 2천만 원 이렇게 떨어집니다. 그래서 3억 6,300 빼기 1억 2,100 곱하기 안 들어설 확률 60% 나누기 1.1 는 드리면 됩니다. 굳이 나누기 1 또 나누기 1.1은 또 나누기 1.1은 이렇게 할 필요 없고 나누기 1.1 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카시오 계산기가 아닌 모든 계산기랑 계산이 됩니다. 16번입니다. 출제 가능성 100%짜리 간접 개입 방식으로 옳게 묶은 것을 찾아라라고 했는데 자, 출발 한번 해볼까요? 임대료 상한제는 직접 개입이에요. 보유세는 간접 개입이고 거래세도 간접 개입이고 얘 때문에 직접 간접 개입이 아니에요. 담보대출 규제 간, 개발부담금도 간인데 토지거래 허가제는 이용 규제예요. 분양가 상한제는 직, 토지 비축제도도 직, 선매제도도 다 직입니다. 직직직. 보조 간, 담보대출 규제 간, 가격 공시제도도 간접 개입으로 머무르라 그랬으니까 답은 4번이 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네요. 보유세 간이고요. 재건축 부담금은 간인데 지역지구제는 2가 됩니다. 이용규제. 그래서 지역지구제, 개발권 양도제, 토지거래 허가제는 2. 조세, 보조금, 부담금, 금융, 행정적인 지원은 부동산 가격 공시제도 같은 거. 그 외에는 전부 다 직접 개입. 그래서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방법은 직접 개입, 간접 개입, 이용 규제가 있는데 이용 규제 한 3개, 토지거래 허가제, 지역지구제, 개발권 양도제, 간접 개입 한 5개, 조세, 보조금, 부담금, 금융행정, 그 외에는 모두 무슨 개입? 직접 개입. 이렇게 공부하시면 됩니다. 답은 4번. 17번. 자, 환지 방식이 답입니다. 환지 방식은 대표적인 신개발 방식은 맞는데 택지개발 사업이 끝나고 나서 토지 소유자에게 재매각하는 제도가 아니라 재분배한다라는 말이 떠야 됩니다. 환지 방식은 처음부터 토지를 매입하지 않았기 때문에 매각할 수가 없는 방식이다라고 기억하시는 겁니다. 아시겠죠? 재분배지 재매각이 아니다.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오케이. 답은 1번. 18번. 다음 공공주택 특별법령상 공공주택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을 찾아라 그랬는데 공공주택은요. 영국행 통장 분기기가 있어요. 분기기. 자, 잘 들어보세요. 영구임대가 있고요. 국민임대가 있고 행복주택이 있고 통합이 있고 장기전세가 있고 분양전환이 있고 기존주택 매입이 있고 기존주택 전세가 있습니다. 자, 근데 전세가 두 가지 있어요. 장기전세가 있고요. 기존주택 전세가 있습니다. 자, 일단 출발할게요. 최저소득이 50년이면 영구임대고요. 저소득 서민의 30년이면 국민임대고요. 젊은 층은 행복이고요. 장애인 국가유공자까지 통합하면 통합이고요. 전세계약 방식이면 장기전세고요. 일정 기간 임대 후 분양 전환을 목적이면 분양 전환이고요. 기준주택을 매입해서 공급하면 기준주택 매입이고요. 기준주택을 임차해서 전대하는 것은 기준주택 전세가 됩니다. 여기처럼 기준주택을 뭐해서? 임차해서. 기준주택으로 되어 있잖아. 기준주택을 뭐해서? 임차해서. 자, 여기서 나오는 유일한 단어가 있습니다. 전대란 말이 있어요. 이거는 장기전세주택이 아니라 기존주택 전세가 되는 겁니다. 그럼 장기전세는 뭔데요? 장기전세는 그냥 전세계약 방식 이런 말만 나옵니다. 전세계약 방식 이렇게. 오케이. 임차해서 전대하는 것은 장기전세가 아니라 기존주택 전세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좋습니다. 답은 2번. 2번. 19번. 최근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는 형태가 이제 우리 취득할 때 또는 보유할 때 처분할 때 국세하고 지방세 찾아봐라 이렇게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지방세는 뭐밖에 없냐면 지방세는 우리 부동산학을 공부하시면서는 취등제만 지방세고 나머지는 다 국세 이렇게 공부하셔도 괜찮아요.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정도가 지방세고요. 나머지는 다 국세. 그래서 뭐가 들어가면 안 되냐면 취득세 들어가면 안 돼. 등록면허세 들어가면 안 돼. 취득세 당연히 안 되고 그 다음에 재산세가 들어가면 안 돼. 재산세가 들어가면 안 되는 거야. 그럼 나머지 답은 몇 번? 4번이 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뭐를 찾으라고 했기 때문에 국세만 찾으라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뭘 뺀 거? 취등제가 들어가면 안 된다. 취등제는 뭐요? 지방세. 나머지는 다 국세. 답은 4번이 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20번은 이제 자기자본 수익률 구하는 문제인데 한번 들어보실까요? 예. 지분이라는 게 있고 부채라는 게 있는데 자, 지금 얘가 얼마짜리 부동산을 하려고 하냐면 10억짜리 부동산을 하려고 해요. 근데 타인자본을 60% 하려고 하는 경우는 부채가 6억에 지분이 4억 들어가야 될 것 같고요. 타인자본을 80% 하려고 하는 경우는 10억짜리 부동산 사면서 부채 8억에 지분 2억이 되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공식만 제가 써드릴 테니까 계산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세요. 기억. 자기자본 수익률 구하는 공식은 내돈 수익이자 상승분입니다. 내 돈 얼마? 4억. 수익은 얼마? 3천. 이자는 얼마? 빌린 돈 얼마에? 6억에. 이자율 4%. 64, 2,400. 2,400을 이자로 빼줘야 됩니다. 부동산 가격이 올랐지, 그치? 얼마 올랐어요? 부동산 가격이 10억짜리가 2% 올랐다. 여기다 플러스 2,000 해줍니다. 그럼 5,000에서 2,400 빼주면 2,600. 2,600을 4억으로 나눠주면 0.065가 됩니다. 6.5%가 됩니다. 이번엔 니은. 똑같습니다. 빌린 돈 얼마? 내 돈 얼마? 2억. 순영소득 얼마? 3천. 가격 오른 거 2천. 빚을 8억에 4% 갚아야 됩니다. 그래서 빼기 3,200을 때려줘야 됩니다. 그럼 5천에서 3,200 빼면 1,800이 됩니까? 그래서 2918 해서 0.09가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건 6.5%, 두 번째 건 9% 이렇게 해서 답은 3번이 되는 그런 문제가 됩니다. 처음에는 풀리는지 안 풀리는지를 한번 판단해 보시고요. 두 번째는 1분 안에 푸는 연습을 반드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21번 문제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21번 문제. 자, 부동산 투자 수익률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찾아라 그랬는데 예상 수익과 오케이. 예상 지출로 인해서 산출되는 수익률은 기대 수익률이고요. 두 번째는 투자가 이루어지고 난 후에 달성되는 수익률은 실현 수익률이고요. 세 번째, 최소한의 수익률은 요구 수익률입니다. 다 틀렸네. 네 번째, 무이업률이 상승하면 요구 수익률도 당연히 상승한다. 그리고 요구 수익률은 무이업률과 위험 할증률의 합이기 때문에 무이업률이 상승하면
요구수익률 당연히 상승한다라고 해야 됩니다. 자, 위험을 처리하는 방법 중 위험 조정 할인율법은 위험할수록 유명합니다. 위험한 투자일수록 높은 할인율 꼭 좀 기억하셔야 되고 답은 5번이 되는 그런 문제가 됩니다. 좋아요? 오케이. 22번으로 갑니다. 틀린 것을 찾아라 라고 했는데 자, 정답은 몇 번? 4번이죠. 포트폴리오 수익률이 어떤 방향으로 움직이는 게 좋냐면 서로 다른 방향 또는 반대 방향으로 가게 포트폴리오 짜는 게 좋아요. 그래야지 상관계수 값이 무슨 값을 가지고 마이너스 값을 가지고 효과는 커진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다른 방향, 반대 방향이 마이너스 값을 가지고 효과 커진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오케이. 23번 문제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23번 문제는 조금 어려운데요. 조금 어려운데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좀 그래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보세요. 연금의 현가계수에다가 두 가지를 곱할 수가 있어요. 연금 현가계수에다가 일시불의 내가계수를 곱하는 경우가 있고요. 역수가 아닌 감채기금계수를 곱하는 경우가 있어요. 일시불의 내가계수를 곱하면 이 연금들이 내가계수로 바뀌어요. 감채기금계수를 곱하면 역수가 아니네 이런 일시불의 현가계수가 돼요. 그래서 요거 두 가지 좀 기억하시고 연금의 내가계수에다가 곱할 수 있는 게 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것도 법칙을 한번 따올려 보세요. 일시불의 현가계수를 곱하는 경우가 있고요. 저당상수를 곱하는 경우가 있어요. 일시불의 현가계수를 곱하면 이 연금들이 현가계수가 돼요. 내가계수였던 게. 저당상수를 곱하면 역수가 아니네 이런 일시불의 내가계수가 돼요. 일시불로 바뀝니다. 그래서 3번 지문을 한번 가보시니까 연금의 무슨 계수에다가 내가계수에다가 이겁니다. 이거 연금의 내가계수에다가 일시불의 현가계수를 곱하면 이거 일시불의 현가계수를 곱하면 이 연금들이 현가계수가 돼요. 일시불의 내가계수가 되는 게 아니라 연금의 현가계수가 된다라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이거 제가 수업 시간에 강조를 좀 했던 거고 최근에 출제경이 상당히 높은 거니까 4개만 한번 적용을 하시고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업 시간에 많이 했었죠. 네. 역수가 아니네 이런 일시불 이런 거 많이 했었습니다. 한번 연습해 보시기 바라고요. 24번 문제를 한번 가볼게요. 할인연금 수지분석법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을 찾아라 라고 했고 정말 많이 했었죠 우리 이거. 자, 재투자일로 내부수익률법에서는 뭘 쓰고요? 내부수익률을 쓰고요. 순영가법에서는 뭘 써요? 요구수익률을 써요. 순영가법은 요구수익률을 씁니다. 재투자율 또는 할인율로 순영가법에서는 요구수익률을 쓰고요. 내부수익률법에서는 내부수익률을 쓴다.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건 뭐 시험에 나온다고 봐야 돼. 중요합니다. 답은 5번이고요. 25번. 25번은 일단 형광펜 한번 꺼내 보실래요? 형광펜 한번 꺼내서 이 총투자액 요놈하고요. 총소득 승수 요놈이 나오면 묻지도 따지지도 마요. 그냥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요거 두 개를 나눠주면 뭐가 나오냐면 유효 총소득이 나옵니다. 뭐가 나온다고요? 유효 총소득. 유효 총소득에서 영업경비를 빼면 뭐가 나오고 순영업소득이 나오고 부채 서비스액을 빼면 세전현금 흐름이 나옵니다. 알고 계시죠? 그래서 10억 나누기 5 때리면 유효 총소득 2억이 나옵니다. 근데 세전현금 흐름이 얼마라고 돼 있고? 6천. 오케이. 그 다음에 부채 서비스액 얼마? 4천. 그럼 이게 얼마라는 결론이 나오면 1억이라는 결론이 나와요. 영업경비도 얼마라는 결론이 나옵니까? 1억이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이거 두 개 더하면 이게 나와야 되거든. 근데 채무불이익률은요. 유효 총소득분의 영업경비 플러스 부채 서비스액이고요. 부채 감당률은요. 부채 서비스액분의 순영업소득이 됩니다. 공식 모르면 안 됩니다. 유효 총소득 얼마 분의? 2억 분의 영업경비 얼마? 1억. 부채 서비스액 얼마? 4천. 그러면 27에 14에서 여기 70% 0.7이 나옵니다. 답이 될 수 있는 건 몇 번 하면 몇 번? 3번 아니면 4번. 부채 감당률은 부채 서비스액분의 순영업소득인데 4천분의 1억 하시면 돼요. 4천분의 1억. 요거 얼마요? 2.5. 이렇게 해서 답이 3번이 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특히 채무불이익률은 유효 총소득분의 영업경비 플러스 부채 서비스액이고 부채 감당률은 부채 서비스액분의 순영업소득이라는 것과 반드시 기억하셔야 될 것 총 두 개 나누는 겁니다. 총 투자액을 총소득 승수로 나누면 이 두 개를 딱 나누기 하면 뭐가 나온다고요? 유효 총소득이 나온다는 거. 시험에 진짜 많이 나오는 형태니까요. 아예 하나를 기억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총 나누면 총 나온다. 총 투자액을 유효 총소득 승수로 나누면 유효 총소득이 나온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오케이. 이번에는 26번 문제입니다. 26번 문제. 여러분들 항상 원원체를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원체. 가운데 원리금 균등입니다. 초반에 돈 많이 갚는 순서는 부동의 왼쪽이지만
잔금의 크기 순서, 이자 수입의 크기 순서는 부등호 오른쪽이 됩니다. 그래서 이건 아예 볼 필요가 없어요, 사실은. 왜냐면 총 이자 수입을 제일 많이 내는 건 최정식이고요. 그 다음에 원리금 균등, 원금 균등의 순서입니다. 즉 가운데 원리금 균등이 없으면 아예 보지를 마세요. 왜 봐 이걸 갖다가. 응? 보지 마! 원원체 가운데 원리금 균등이 있어야 눈길 한번 준다. 이자 제일 많이 내는 게 최정식, 그 다음에 원리금 균등, 그 다음에 원금 균등이 됩니다.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답은 3번이고요. 27번 프로젝트 파이낸싱 또는 프로젝트 금융에 대한 설명인데요. 답이 1번입니다. 자, 프로젝트 회사가 파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채권자들은 프로젝트 회사가 아니라 사업주에 대해서 상환 청구할 수 없는 것을 갖다가 우리는 부의금융이라고 합니다. 부의금융. 부의금융은 누구 입장이라고요? 프로젝트 죄송합니다. 비소구금융이라고 합니다. 미쳤나봐. 비소구금융이라고 합니다. 또는 제한소구금융이라 그래요. 비소구는요, 프로젝트가 실패했을 때 프로젝트 회사한테는 청구를 당연히 할 수가 있고요. 사업주한테 청구할 수가 없는 게 비소구금융입니다. 답은 1번. 28번. 부동산 증권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을 찾아라 하는 문제가 되겠네요. 28번요. 자, 우리 MBB만 제가 좀 뜯어서 볼게요. 시험에서 MBB가 제일 유명합니다. 저당권, 원리금, 위험부담. 여기서 말하는 위험은 조기상환 위험입니다. 콜방어, 초과담보를 봤을 때 MBB는 오오 많이 했었죠. 발발발오. 그래서 MBB는요, 저당권 발행자 주고요, 원리금 발행자 주고요, 조기상환 위험부담도 발행자가 하고요, 투자자들은 콜방어가 되고요, 초과담보도 있는, 특히 조기상환 위험부담도 발행기간이고 콜방어도 되고 초과담보가 있는 상품이 바로 MBB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3번, 4번 좀 보시면 MBB는 초과담보가 필요합니다. 예, 필요합니다. MBB는 조기상환 위험 부담을 발행자가 부담을 해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조기상환 위험 발행자가 한다. 위험 발행자 있죠? 예. 투자자들은 콜방어가 가능하다라고 해야 됩니다. 콜방어 가능하다. 그래서 교재 찾아서 MBB, MPTS, MPTB, CM의 특징들을 한번 확인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케이. 29번. 29번은 간만에 원래는 제가 자본금을 많이 냈었는데, 간만에 자산 구성을 한번 내봤습니다. 자산 구성. 자, 이거는 부동산과 부동산 관련 증권과 현금으로의 자산 구성과 부동산만으로의 자산 구성을 좀 비교하셔야 되는데, 부동산, 증권, 현금으로의 자산 구성은 80, 부동산만으로는 70입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공부하시면 좋냐면, 빅맥, 감자, 콜라 세트는 8,000원. 빅맥 단품은 7,000원. 이렇게 암기하시면 돼요. 단품 7,000원. 세트 메뉴 8,000원. 마찬가지입니다. 부동산, 증권, 현금은 세트 메뉴 80%, 부동산만, 단품은 70%. 여기서는 지금 뭐가 나왔냐면 부동산, 증권, 현금 세트 메뉴가 나왔어요. 그러면 70이 아니라 80이 나와야 됩니다. 세트는, 빅맥 세트는 얼마? 8,000원. 빅맥 단품은 얼마? 7,000원. 그렇게 공부하시는 겁니다. 아시겠죠? 답은 몇 번? 답은 1번이 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네요. 오케이. 34번. 자, 우리 30번. 미쳤나봐. 30번. 자, 부동산 관리는요, FM, 시설관리가 있고요, PM, 재산관리가 있고요, AM, 자산관리가 있는데, 여기처럼 설비 운전 보수, 에너지, 청소, 방범 방제 등의 보안관리는 시설관리 FM입니다. 두 번째는 포트폴리오, 매입 매각, 투자 리스크, 재투자, 이런 게 자산관리 AM이고요. 수지 비임으로 암기하거든요. 수지 비임. 수지 비임은 재산관리가 됩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되는 그런 문제가 됩니다. FM, AM, PM. 요거 수업 시간에 암기 코드도 말씀드렸었죠. 수지 비임, 재산관리. 답은 2번. 31번 문제로 가볼까요? 31번. 부동산 개발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을 찾아라 라고 했는데, 답은 5번이죠. 자, 민간 사업자가 자금을 조달해서 시설을 건설했어요. 건설은 빌드. 준공과 함께 민간 사업자가 뭐 하면서? 소유하면서 운영을 하지, 소유권을 안 넘겼어요. 요거는 BOO 방식이라 그래야 됩니다. BTO가 아니라 BOO. 왜냐면 소유권 이전됐다는 말이 끝까지 안 나와. 이런 방식도 있거든요. BOO 방식이다 라고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좋아요? 오케이. 32번 문제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마케팅 전략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을 찾아라 라고 했는데, 여러분들 영어 공부 좀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아이다는요, 어텐션 좋습니다. 인터레스트 좋습니다. 근데 이게 욕망이 나와야 돼요. 욕망. 영어로는 뭐예요? desire. 이게 나와야 됩니다.
디자인하면 안 돼. 행동은 맞는데 가운데가 틀렸습니다. 디자이어라고 해야 됩니다. 답은 3번이 되는 그런 문제가 됩니다. 33번. 지역 분석과 개별 분석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을 찾아라 라고 했는데 1번. 일반적으로 아닙니다. 지역 분석을 먼저 하고 그 지역 분석의 결과에 기초해서 개별 분석을 한다라고 해야 됩니다. 지역과 개별이 바뀌었고 지역 분석은 표준적 사용과 가격, 수준 판정하는 것이라면 좋아요. 개별 분석은 최유효용을 판정하는 거다. 예, 그렇습니다. 답은 2번이 되는 그런 문제네요. 3번은 지역 분석과 개별 분석이 바뀌었습니다. 개별 분석이 대상 부동산에 대한 미시적, 국지적 분석이라면 지역 분석은 대상 지역에 대한 거시적, 광역적 분석입니다. 대상 부동산에 속하지 아니하는 지역이지만 인근 지역과 유사한 특성을 갖는 지역은 유사 지역이라고 해야 되고요. 인근 지역은요, 유사 지역은 동일 수거권은요, 인근 지역과 유사 지역을 모두 포함한다. 대체 경쟁 관계가 성립을 한다. 이런 말이라고 해야 됩니다. 엄밀히 말하면 동일 수거권 안에는 대상 부동산에 속해 있습니다. 왜냐하면 동일 수거권은 뭐를 포함하니까? 인근 지역을 포함하니까 속하지 않은 지역은 유사 지역밖에 없습니다. 5번. 균형의 원칙과 개별, 지역 분석은 적합의 원칙이죠. 왜? 외부니까. 개별 분석은 균형의 원칙이죠. 왜? 내부니까. 균형과 적합이 바뀐 것 같아요. 답은 2번이고요. 34번 문제로 갑니다. 자, 일단 문제 풀기 전에 저랑 하나 작업해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공시지가 비교법이라는 말은 아예 없습니다. 이런 말이 없어. 거래사례는 비교법이고 임대사례도 비교법이지만 공시지가는 기준법입니다. 그러니까 1번, 2번, 3번을 체크하신 분들은요, 공부 좀 많이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공시지가 비교법은 없거든. 그럼 기억에 들어갈 말은 비교 방식이니까 일단 시장성이 들어가야 되고요. 여기는 공시지가 기준법이 들어가야 되고요. 디귿은 임대료 구하는 거니까 수익 분석법이 나와줘야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 문제 답은 4번이 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지. 공시지가 비교법은 태초에 없는 말이다 라고 기억하시는 겁니다. 좋아요? 좋습니다. 35번 문제로 갑니다. 감정평가의 규칙상 용어 정의로 옳은 것을 찾아라. 많이 썼죠 이거. 가치 형성 요인은 시장 가치가 아니라 경제적 가치. 경제적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일찍의 현경, 일찍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현경이 일찍 일어나게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2번이 정답이죠. 감정평가는 기준 시점에서 대상 물건의 이용 상황 및 공법사항 자격을 받는 상태를 기준으로 합니다. 물론 불법에는 일시는 제외합니다. 이걸 우리는 현황 기준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답은 2번이고요. 인근 지역은 대상 부동산에 속한 지역 맞고요. 이용이 동일적인 것도 맞는데 가치 형성 요인 중에서 지역 요인을 공유하는 지역입니다. 개별 요인 아닙니다. 많이 나옵니다 이거. 그다음에 장래 순수익이나 오케이 미래 현금 흐름을 환원하거나 할인해서 가입 구하는 방법은 수익 분석법이 아니라 수익 환원법이라고 해야 됩니다. 수익 분석법은 순수익에다가 필요한 경비를 더해서 임대료 구하는 방법을 수익 분석법이라고 하고 지금처럼 가입 구하는 것은 수익 환원법이요. 의뢰인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시장 가치로 평가하면 안 됩니다. 요청할 때는 시장 가치 외의 가치. 요청할 때는 무슨 가치요? 시장 가치 외의 가치로 평가를 한다라고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거나 의뢰인이 요청하거나 사회 통념상 필요하다고 인정이 되는 경우에는요, 시장 가치가 아니라 시장 가치 외의 가치로 평가한다라고 해야 되겠죠. 36번. 이게 바뀐 법입니다. 요거. 옳은 걸 찾아라고 했는데 임대료는 적산법이 아니라 임대사례 비교법입니다. 임대사례 비교법. 오케이. 기계기구료는 원가법이 맞습니다. 답은 2번이고요. 토지는 거래사례 비교법이 아니라 원칙적으로 공시지가 기준법입니다. 공시지가 기준법. 오케이. 영업권은 수익 분석법이 아니라 수익 환원법입니다. 수익 환원법. 토지와 건물을 일괄평가할 때는 거래사례 비교법입니다. 거래사례 비교법. 기계기구료를 평가할 때 원가법을 쓴다는 게 우리 2023년 10월 달에 새로 신설된 법이에요. 그러니까 기계기구료는 원가법 따로 한번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케이. 37번 유명하죠. 한 개의 물건이라도 가치를 달리하는 부분이 있을 때는 부분 평가한다. 아닙니다. 가치를 달리할 때는 가치를 구분해서 평가해 줘야 됩니다. 가치 구분입니다. 가치 구분입니다. 꼭 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37번의 정답은 1번이 되겠죠. 계산 문제 2개를 연속으로 풀어보도록 할 겁니다. 적산가액 구하라 하는 문제인데 죄송합니다. 요거 원가법이 아니라 비준가액을 구하라라고 해야 되겠네. 죄송합니다. 비준가액 무슨 법으로? 이거 보니까 지가 변동률이니까 대상 토지. 이거는 공시지가 기준법이네. 죄송합니다. 공시지가 기준법
또는 거래사례 비교법을 적용한 토지가액 또는 비중가액을 구하라라고 해야 됩니다. 여기 잘못됐네. 아무튼 뭐 아마 문제 푸는 데는 아마 지장이 없었을 것 같아요. 자, 일단 얼마 곱하기 공시지가 요거 2천만 원 곱하기 변동률 4%니까요. 1.04 때려주고요. 그 다음에 5% 우세짜리 하나, 15% 열세짜리 하나를 해야 되니까 5% 우세는 1.05, 15% 열세는 0.85 이렇게 때려주고요. 마지막에 사정 그 밖의 보정치 1.4까지를 적용해 줘야 됩니다. 이 문제는요. 2천만 원 곱하기 1.04 곱하기 변동률 5% 우세 1.05, 15% 열세 0.85 그리고 그 밖의 보정치 1.4 이렇게 때리는 겁니다. 아, 요거 제대로 돼 있네. 문제는 제대로 돼 있고 요게 아마 문제 치시는 분이 아마 잘못 친 것 같아요. 공시지가 기준법으로 구한 토지가액을 구하라고 돼 있네, 그지? 그러면 아무튼 2,598만 9,600원 정도 나올 거니까 답은 4번이 되는 그런 문제네요. 수정할 필요 없습니다. 문제는 제대로 돼 있습니다. 39번은 자, 아까 제가 이런 얘기 한 적이 있는데 기억이 나시나요? 총 투자액과 유효 총소득 승수를 나눠버리면 유효 총소득이 나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묻지도 따지지도 마시고 15,000만 원, 그럼 1억 5천만 원입니다. 1억 5천만 원을 유효 총소득 승수 6으로 나눠줍니다. 1억 5천만 원을. 그러면 얼마가 나오냐면 유효 총소득이 영업경비 빼면 순영업소득이 되겠지. 요게 2,500만 원이 나와요. 2,500만 원. 6으로 나눠주면. 근데 영업경비가 40%라 그랬습니다. 40%는 1,000만 원이에요. 그러면 순영업소득은 얼마야? 1,500만 원이 되겠죠. 수익가액이란 건요. 순영업소득을 자본환원율, 환원율로 나누는 거거든요. 근데 방금 순영업소득을 구하니까 얼마였다? 이게 1,500만 원이었다. 환원율만 구해주면 되는데 토지환원율이 몇 퍼? 5%. 건물환원율이 10%. 토지와 건물의 가격 구성 비율이 40% 대 60% 이렇게 돼 있죠. 그죠? 54입니다. 2%. 16에 6입니다. 6. 두 개 더하면 자본환원율은 8%가 됩니다. 그래서 계산기 다 대고는 1,500만 원 나누기 8% 때려주면요. 1억 8,750만 원이 답이 됩니다. 1억 8,750만 원. 답은 5번이 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네요. 마지막 40번 문제입니다. 틀린 것을 찾아라라고 했는데 조심하셔야 됩니다. 진짜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 개별 공시지가는요. 공시 기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하는 게 아니라 공시 결정 공시일로부터 공시일부터 30일 이내 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공시일입니다. 기준일 아닙니다. 많이 했던 내용입니다. 답은 5번이 되는 그런 문제고 한번 틀리고 나면 앞으로는 이게 잘 보일 거예요. 공시일로부터 30일 이내지 공시 기준일은 1월 1일이거든요. 공시일로부터 30일 이내 결정 공시일로부터 30일 이내 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틀린 거 찾으라고 했고 답은 4번이 되는 그런 문제가 됩니다. 오케이? 이렇게 해서 1회 해설 강의를 조금 빠른 호흡으로 진행을 해봤습니다. 혹시 해설에서 조금 부족했다고 생각되는 부분은 해설지를 참고하시면서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고생 많이 하셨고요. 저는 다음 해설 강의에서 찾아뵙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모의고사 본다고 다시 한번 고생하셨고 다음 해설 강의에서 만나요. 수고하셨습니다.